지난 겨울 한파가 몰아치던 어느 날 밤, 서울에 사시는 80대 박 할머니께서 집에서 갑자기 쓰러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난방비를 아끼려고 실내 온도를 15도로 낮춰놓고 계셨는데, 저녁 6시 무렵부터 몸이 점점 차가워지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나이 탓에 피곤하다고 생각하시고 이불 속에 누워 계셨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온몸에 힘이 빠지고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평소 같으면 저녁 7시에 드시던 식사도 건너뛰셨는데 8시쯤 되어서는 거의 의식이 몽롱한 상태가 되셨습니다. 다행히 저녁 식사를 챙기러 오신 딸분께서 9시경 어머니의 이상한 증상을 발견하고 바로 119에 신고하셨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할머니의 체온은 33도까지 떨어져 있었고 맥박도 분당 50회로 매우 느려진 상태였다고 합니다. 응급실 의료진이 즉시 따뜻한 수액을 정맥으로 주입하고 전기 담요로 몸을 감싸는 등 체온을 올리는 치료를 시작했고 다행히 새벽 2시경 의식을 회복하시며 생명을 건지실 수 있었습니다. 담당 응급의학과 의사선생님께서는 한두 시간만 늦었어도 심장마비나 뇌손상으로 이어져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추위 때문에 생기는 한랭 질환은 매년 거울마다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의 최근 5년간 통계를 보면 매년 평균 300명에서 400명 정도의 한랭 질환 환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 평균 12명에서 15명 정도가 안타깝게 목숨을 잃고 계십니다. 특히 지난 23절기부터 24절기까지만 해도 총 400명의 환자가 신고되었고 이 중 12명이 사망하셨는데 대부분이 65세 이상 고령층이었습니다. 다음을 저음으로 차분하게 것은 80세 이상 고령층에서 전체 환자의 30.8%가 발생할 정도로 나이 드신 분들께 한랭 질환이 치명적이라는 점입니다. 인구 10만 명당 한랭 질환 응급의료 발생률을 보면 65세 이상이 2.38명, 80세 이상은 4.40명으로 다른 연령층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많은 분들이 놀라시는 건 한랭 질환이 밖에서만 생긴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실내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26%나 된다는 점입니다. 실외에서 74%가 발생하니 약 2.9배 더 많기는 하지만 집 안에서도 충분히 위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생활비를 절약하려고 실내 온도를 13도에서 16도 정도로 낮게 유지하시다가 자신도 모르게 서서히 저체온증에 걸리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매우 나이가 많은 고령자분들은 차가운 방에서 여러 시간 꼼짝하지 않고 계시면 실내에서도 저체온증에 걸릴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질병관리청과 한국건강진진개발원, 보건복지부, 그리고 대한의사협회에서 권장하는 겨울철 한랭질환 예방법에 대해 아주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이 추위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 메커니즘을 정확히 이해하시고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 위험한 신호인지 명확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과학적인 예방법과 만약 한랭 질환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응급처치를 해야 하는지까지 모든 내용을 하나도 빠짐없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만 제대로 보시면 올 겨울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내실 수 있을 겁니다. 혹시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신가요? 그러면 바로 밑에 있는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먼저 꾹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 건강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영상을 빠짐없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주변의 가족, 친구, 이웃 등 소중한 분들께도 이 영상을 많이 공유해 주셔서 모두가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랭 질환의 정확한 종류와 위험한 증상들, 그리고 우리 몸을 확실하게 지키는 과학적인 예방법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몸이 추운 환경에 노출되었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정확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젊고 건강한 사람의 경우에는 추위를 느끼면 몸이 자동으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나타나는 반응이 바로 떨림인데 근육을 빠르게 수축시켜서 열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동시에 피부 표면의 혈관이 수축되어 따뜻한 혈액이 몸의 중심부로 몰리면서 중요한 장기들을 보호합니다. 이런 체온 조절은 우리 뇌의 시상하부라는 부분에서 자동으로 조절하기 때문에 의식하지 않아도 일어나는 반응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런 체온 조절 시스템이 점점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60대 이후가 되면 체온 조절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데 연구 결과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같은 온도에서도 젊은 사람들보다 훨씬 덜 춥다고 느끼신다고 합니다. 이게 큰 문제가 되는 이유는 실제로는 매우 위험한 추위인데도 본인은 그렇게 춥지 않다고 느껴서 적절한 보온 조치를 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나이가 들면서 피부 바로 아래에 있는 지방층이 얇아지는데 이 지방층이 마치 단열재처럼 체온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방층이 얇아지면 열 손실이 빨라집니다. 특히 당뇨병이나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은 혈관의 수축과 팽창 반응이 원활하지 않아서 체온 조절이 더욱 어렵습니다. 심뇌혈관 질환이 있으신 분들도 마찬가지인데 혈액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손발 같은 말단 부위에 따뜻한 피가 잘 전달되지 않아서 쉽게 차가워집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사실이 있습니다. 집 안에만 있으면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는 건데 이게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실내에서 발생하는 한랭 질환이 전체의 26%나 되는데 특히 만성 저체온증은 며칠에서 수주에 걸쳐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본인이나 가족들도 잘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내 온도가 18도 아래로 떨어지면 우리 몸은 조금씩 열을 잃기 시작하는데 초기에는 떨림도 거의 없고 그저 무기력하고 식욕이 없어지고 피곤하다고만 느끼십니다. 이런 증상들은 노화로 인한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여기기 쉽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넘기시다가 위험한 상황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랭 질환에는 정확히 어떤 종류들이 있고 각각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위험하고 주의해야 할 질환은 바로 저체온증입니다. 저체온증은 우리 몸의 중심 체온, 즉 심부 체온이 35도 미만으로 떨어진 상태를 말하는데 이렇게 되면 심장과 폐, 뇌 같은 생명을 유지하는 중요한 장기들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저체온증의 초기 증상은 온몸, 특히 팔다리에서 심한 떨림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몸이 근육을 빠르게 수축시켜서 열을 만들어내려고 애쓰는 신호인데 이때 즉시 따뜻한 곳으로 이동하시고 보온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체온이 더 떨어지면 오히려 떨림이 멈추는데 몸이 따뜻해져서 떨림이 멈춘 게 아니라 근육이 더 이상 열을 만들어낼 에너지가 없어서 멈추는 겁니다. 따라서 떨림이 멈췄다고 안심하시면 절대 안 되고 오히려 더 위험한 상태로 접어들었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저체온증이 더 진행되면 말이 어눌해지고 기억력에 문제가 생기며 점점 의식이 흐려집니다. 손과 발의 움직임이 둔해지고 협응력이 떨어져서 물건을 제대로 잡지 못하거나 걷기가 어려워집니다. 지속적으로 피로감을 느끼고 졸음이 쏟아지는데 이 상태에서 잠들어 버리면 매우 위험합니다. 더 심해지면 호흡이 느려지고 얕아지며 맥박도 약해지고 느려집니다. 피부가 창백해지거나 푸르스름하게 변하고 입술이 파래지기도 합니다. 최악의 경우 의식을 완전히 잃고 혼수 상태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저체온증은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뉘는데
급성 저체온증과 만성 저체온증입니다. 급성 저체온증은 수분에서 몇 시간 안에 체온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으로 주로 눈보라 속에서 길을 잃었거나 차가운 물에 빠졌을 때 또는 산악 등반 중 조난당했을 때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초기부터 심한 떨림과 극심한 피로, 혼란 등이 나타나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병원으로 이송하거나 즉각적인 체온 상승 조치가 필요합니다. 반면 만성 저체온증은 며칠이나 몇 주에 걸쳐 서서히 진행되는데 난방이 부족한 실내에서 지내시거나 영양 상태가 좋지 않거나 특정 약물을 복용하실 때 또는 기저질환이 있으실 때 발생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한랭 질환은 동상입니다. 동상은 혹독한 추위에 의해서 피부와 피하 조직이 실제로 얼어서 손상되는 것을 말하는데 주로 노출되기 쉬운 부위인 코와 귀, 뺨, 턱, 그리고 손가락과 발가락 같은 말단 부위에서 나타납니다. 동상도 심각한 정도에 따라서 4단계로 구분됩니다. 1도 동상은 가장 가벼운 단계로 피부 표면만 얼은 상태인데 찌르는 듯한 통증이 느껴지고 피부가 붉어지면서 가려움증이 생기고 약간 부어오릅니다. 2단계에서는 빨리 따뜻하게 해주면 대부분 회복이 가능합니다. 2도 동상은 피부층까지 얼어서 손상된 상태로 피부가 검붉은색으로 변하면서 물집이 생깁니다. 물집 안에는 투명하거나 약간 피가 섞인 액체가 차 있는데 이 물집을 터뜨리시면 절대 안 됩니다. 터뜨리면 세균 감염의 위험이 있고 회복이 더 늦어질 수 있습니다. 3도 동상은 피부와 피하 조직이 깊숙이 얼어서 괴사하기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가 되면 감각을 완전히 잃게 되는데 아프지 않다고 안심하시면 안 되고 오히려 더 심각한 상태라고 봐야 합니다. 피부색이 흰색이나 회색 또는 검은색으로 변하고 만져보면 딱딱하게 굳어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4도 동상은 근육과 힘줄, 심지어 뼈까지 얼어서 괴사되는 상태로 이 경우에는 절단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피부가 완전히 검게 변하고 감각도 없으며 움직임도 불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놀라시는 사실은 동상이 처음에는 통증이 심하다가 오래 추위에 노출되면 오히려 무감각해진다는 점입니다. 손가락이나 발가락이 시리고 아프다가 갑자기 아무 느낌이 없어지면 이건 좋아진 게 아니라 매우 위험한 신호입니다. 즉시 따뜻한 곳으로 들어가서 응급처치를 하셔야 합니다. 피부색의 변화도 중요한 신호인데 정상적인 살색에서 흰색이나 누런 회색으로 변했다면 동상을 의심해야 합니다. 만져봤을 때 촉감이 비정상적으로 딱딱하거나 왁스 같은 느낌이 든다면 이것도 동상의 증상입니다. 동상은 특히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나 당뇨병 환자분들께 더 쉽게 발생하고 회복도 더디기 때문에 각별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흡연하시는 분들도 니코틴이 혈관을 수축시켜서 동상에 걸릴 위험이 높습니다. 꽉 끼는 신발이나 장갑을 착용하시는 것도 혈액순환을 방해해서 동상의 위험을 높이므로 여유 있게 착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한랭 질환은 동창인데 이것은 동상보다는 가벼운 증상이지만 역시 불편함을 주고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반복적으로 재발할 수 있습니다. 동창은 피부가 차가운 공기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서 작은 혈관들에 염증이 생기는 것입니다. 주로 손가락과 발가락, 귀, 코 같은 말단 부위에 빨갛게 부어오르면서 가려운 증상이 나타나는데 특히 밤이 되거나 따뜻한 곳에 들어가면 가려움증이 더 심해져서 잠을 못 이루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동창은 보습제를 잘 바르고 보온에 신경 쓰시면 2주에서 3주 정도 지나면 자연스럽게 나아질 수 있지만 긁으시면 피부가 손상되어 상처가 생기고 세균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절대로 긁지 마시고 차가운 수건으로 살짝 눌러서 가려움을 완화시키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려야 하겠습니다.
이런 한랭 질환들은 무서워 보이지만 예방만 잘하시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질환들입니다. 질병관리청에서는 한랭 질환 예방을 위한 기본 수칙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실내 온도 관리입니다. 실내 온도를 반드시 18도에서 20도로 유지하실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 특히 고령자분들과 만성질환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20도 이상을 유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난방비가 아깝다고 실내 온도를 낮추시는데 건강을 잃으면 그보다 훨씬 큰 비용이 들어간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실제로 저체온증으로 병원에 입원하시면 치료비가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들 수 있고 회복하는데도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따라서 난방비를 아끼려다가 건강을 해치는 것보다 적절한 난방으로 건강을 지키시는 게 훨씬 경제적이고 현명한 선택입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저소득층이나 독거 어르신들을 위한 연료 보조 프로그램과 가정 방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니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은 주민센터나 복지관에 문의하셔서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실내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온도계를 집안 여러 곳에 비치해 두시고 수시로 확인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침실은 밤사이 온도가 많이 떨어지기 쉬우니 자기 전에 충분히 데워놓으시고 아침에 일어나서도 온도를 확인하시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습니다. 이제부터는 한랭 질환을 예방하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법들을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방법은 올바른 옷차림인데 이게 생각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두꺼운 외투 한 벌만 입으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얇은 옷을 여러 겹 겹쳐 입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 이유는 옷과 옷 사이의 공기층이 마치 단열재처럼 체온을 보호해주기 때문입니다. 옷을 입으실 때는 안쪽부터 바깥쪽까지 3개의 층으로 나누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장 안쪽 층은 땀을 잘 흡수하고 빨리 마르는 소재의 내복을 입으시는 게 좋은데 면 소재나 기능성 섬유로 된 내복이 적당합니다. 땀이 피부에 그대로 남아있으면 체온을 빼앗아 가기 때문에 땀을 잘 흡수하는 소재가 중요합니다. 중간층은 보온성이 좋은 소재를 입으시는데 기모나 플리스 또는 양모 소재의 옷이 좋습니다. 이 층이 실제로 체온을 봐두어서 보온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층은 바람과 습기를 막아주는 외투를 입으시는데 방풍과 방수 기능이 있는 외투가 좋습니다. 특히 모직이나 폴리프로필렌 같은 합성 섬유로 만든 옷은 젖었을 때도 보온 효과가 있어서 매우 유용합니다. 면 소재는 젖으면 보온 효과가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외출용 외투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옷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더 중요한 게 바로 모자입니다. 우리 몸은 머리를 통해 상당한 양의 열을 잃게 되는데 연구 결과에 따르면 모자를 쓰지 않으면 전체 체온의 40%에서 45%까지 머리로 빠져나간다고 합니다. 특히 머리카락이 적으신 분들은 열 손실이 더 빠르기 때문에 반드시 모자를 쓰셔야 합니다. 외출하실 때는 귀까지 덮이는 따뜻한 모자를 쓰시는데 털이 안쪽에 달린 방한 모자가 가장 좋습니다. 목도리도 꼭 착용하셔야 하는데 목 부분에는 경동맥이라는 큰 혈관이 지나가기 때문에 이 부위를 따뜻하게 해주면 전신의 체온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목도리는 목을 완전히 감쌀 수 있을 정도로 길고 두꺼운 것을 선택하시고 입과 코까지 가릴 수 있으면 더욱 좋습니다. 손가락과 발가락도 반드시 보호하셔야 하는데 두꺼운 장갑과 양말을 신으시되 너무 꽉 끼는 건 피하셔야 합니다. 꽉 끼면 혈액순환을 방해해서 오히려 동상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장갑은 손가락이 분리된 것보다 벙어리 장갑이 더 따뜻하고 양말도 두툼한 양털 양말이 좋습니다. 신발은 방수가 되고 안쪽에 보온재가 들어있는 겨울용 신발을 신으시되
역시 발가락이 편하게 움직일 수 있을 정도로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예방법은 적절한 영양 섭취와 충분한 수분 보충입니다. 겨울철에는 우리 몸이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기 때문에 충분한 영양 섭취가 매우 중요합니다. 아침 식사를 거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특히 겨울철에는 아침을 반드시 드셔야 합니다.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의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고 체온도 낮아지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서 따뜻한 식사를 하시면 체온을 올리고 하루를 시작할 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탄수화물과 단백질, 지방이 골고루 들어간 균형 잡힌 식사를 하시는 게 좋은데 밥이나 빵 같은 탄수화물은 빠른 에너지원이 되고 계란이나 두부, 생선 같은 단백질은 지속적인 에너지를 공급해주며 견과류나 들기름 같은 건강한 지방은 체온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따뜻한 국이나 찌개를 자주 드시는 것이 좋은데 된장찌개나 김치찌개, 미역국 같은 따뜻한 국물 음식은 체온을 직접적으로 올려주면서 동시에 영양도 공급해주기 때문에 겨울철 건강식으로 매우 좋습니다. 생강이나 마늘, 고추 같은 몸을 따뜻하게 하는 식재료를 요리에 자주 사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생강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대추는 기운을 북돋아주며 계피는 체온을 올려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수분 섭취도 절대로 잊지 마셔야 하는데 겨울에는 땀을 덜 흘리고 갈증도 덜 느끼셔서 물을 안 드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게 매우 위험합니다. 우리 몸의 혈액은 약 90%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탈수가 되면 혈액이 끈적끈적해져서 순환이 나빠지고 그러면 손발 같은 말단 부위에 따뜻한 피가 전달되지 않아서 체온 조절이 더 어려워집니다. 하루에 6잔에서 8잔 정도의 물이나 따뜻한 차를 드시는 게 좋습니다. 다만 카페인이 많이 든 커피나 녹차는 이뇨작용을 일으켜서 오히려 탈수를 유발할 수 있으니 하루 한두 잔 정도만 드시고 보리차나 현미차, 옥수수 수염차 같은 카페인 없는 차를 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생강차나 대추차, 유자차 같은 따뜻한 성질의 차는 몸을 따뜻하게 해주면서 면역력도 높여주니 하루에 2-3번 정도 드시면 감기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꿀을 타서 드시면 영양도 더해지고 목도 편안해지니 더욱 좋습니다. 하지만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꿀의 양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또한 겨울철에는 비타민 D가 부족해지기 쉬운데 햇볕을 쬐는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비타민 D는 면역력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등푸른 생선이나 계란, 버섯 같은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을 자주 드시고 필요하다면 영양제로 보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세 번째 예방법은 적절한 실내 운동과 신체 활동입니다. 날씨가 추우면 밖에 나가기가 두려워서 하루 종일 집에만 앉아 계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활동량이 줄어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우선 근육이 약해지는데 근육은 우리 몸에서 열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조직이기 때문에 근육량이 줄어들면 체온을 만들어내는 능력도 떨어집니다. 또한 혈액순환이 나빠져서 손발이 차가워지고 관절도 굳어져서 움직이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질병관리청에서는 겨울철에도 가벼운 실내 운동을 꾸준히 하실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으니 자신의 체력과 건강 상태에 맞는 가벼운 운동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자리 걷기는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운동인데 TV를 보시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제자리에서 천천히 무릎을 올리면서 걷듯이 움직이시면 되는데 10분 정도만 해도 온몸이 따뜻해지고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팔다리 스트레칭도 매우 좋은데 의자에 앉아서 팔을 위로 쭉 뻗거나 옆으로 펼치는 동작, 다리를 앞으로 펴거나 발목을 돌리는 동작 등을 천천히 반복하시면 됩니다.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 운동도
하체 근력을 키우는데 좋은데 팔걸이를 잡고 천천히 일어섰다가 천천히 앉기를 10회 정도 반복하시면 됩니다. 벽을 짚고 서서 까치발 들기를 하시면 종아리 근육을 강화할 수 있고 벽에 등을 대고 앉았다 일어서기를 하시면 허벅지 근육을 키울 수 있습니다. 이런 운동들을 하루에 30분 정도 두세 번에 나눠서 하시면 충분합니다. 한 번에 오래 하시는 것보다 여러 번 나눠서 자주 하시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특히 심뇌 혈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매일 실내에서 적절한 강도의 운동을 하시는 게 혈압 관리와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겨울철 아침 일찍 갑자기 밖으로 나가서 무리하게 운동하시는 건 절대 금물입니다. 따뜻한 실내에서 추운 야외로 갑자기 나가시면 급격한 온도 변화에 혈압이 급상승하면서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이 발생할 위험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겨울철 새벽에 등산이나 조깅을 하시다가 심장마비로 쓰러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운동은 반드시 실내 온도가 적절한 곳에서 준비 운동을 충분히 하신 후에 시작하셔야 합니다. 만약 꼭 밖에서 운동을 하시려면 기온이 올라가는 오전 10시 이후가 좋고 보온에 각별히 신경 쓰시며 무리하지 마시고 몸에 이상이 느껴지면 즉시 중단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 예방법은 실내 환경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입니다. 앞서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실내 온도를 18도에서 20도로 유지하시는 게 기본인데 여기에 더해서 습도 관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겨울철에는 난방 때문에 실내 공기가 매우 건조해지는데 습도가 너무 낮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우선 호흡기 점막이 건조해져서 바이러스나 세균이 침입하기 쉬워지고 그래서 감기나 독감에 쉽게 걸립니다. 또한 피부도 건조해져서 가려움증이 생기고 눈도 뻑뻑해집니다. 적정 습도는 40%에서 60% 사이인데 습도계로 측정하셔서 이 범위를 유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가습기를 사용하시면 편리한데 초음파식 가습기보다는 가열식 가습기가 세균 번식이 적어서 더 안전합니다. 다만 가습기는 매일 물을 갈아주시고 일주일에 한두 번은 깨끗이 씻어서 사용하셔야 세균이나 곰팡이가 번식하지 않습니다. 가습기가 없으시다면 젖은 수건을 빨아서 실내에 널어두시거나 넓은 그릇에 물을 담아서 여러 곳에 놓아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화분을 키우시는 것도 실내 습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환기도 잊지 마셔야 하는데 많은 분들이 추운 겨울에는 창문을 한 번도 열지 않으시는데 이게 오히려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실내 공기가 답답하고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면 두통이나 어지러움을 느낄 수 있고 실내 공기 중에 오염물질이나 바이러스가 쌓여서 감염 위험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하루에 두세 번 정도 창문을 열어서 환기시켜 주시는 게 좋은데 5분에서 10분 정도만 짧게 하시면 됩니다. 환기하실 때는 맞바람이 치도록 맞은편 창문을 함께 여시면 공기가 빨리 순환됩니다. 환기하시는 동안에는 다른 방으로 이동하시거나 담요를 덮고 계시면 추위를 덜 느끼실 수 있습니다. 외출하실 때는 체감 온도를 꼭 확인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같은 기온이라도 바람이 세게 불면 체감 온도는 훨씬 더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한파특보가 발령되거나 강풍주의보가 내려지면 불필요한 외출을 자제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새벽이나 이른 아침, 늦은 밤에는 기온이 가장 낮으니 이 시간대의 외출은 되도록 피하시고 꼭 나가셔야 한다면 보온에 특별히 신경 쓰시고 가능한 한 짧은 시간 안에 다녀오시는 게 좋습니다. 집안에서도 화장실이나 현관같이 난방이 잘 안 되는 곳은 특히 춥기 때문에 이런 공간을 이용하실 때도 따뜻한 옷을 걸치시거나 전기 난로를 켜두시는 게 좋습니다. 샤워나 목욕을 하실 때도 주의가 필요한데 욕실을 미리 따뜻하게 데워두시고 물 온도는 너무 뜨겁지 않게 40도 정도로 하시며 오래 하지 마시고 10분에서 15분 정도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만약 한랭 질환이 의심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정확한 응급처치 방법을 알고 계시면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저체온증이 의심되는 경우의 응급처치법을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즉시 따뜻한 방이나 장소로 환자를 옮기는 것입니다. 실외에 있다면 바람을 피할 수 있는 건물이나 차량 안으로 이동하시고, 실내에 있다면 난방이 잘 되는 방으로 옮기세요. 이때 환자를 급하게 움직이시면 안 되고 최대한 조심스럽게 옮기셔야 하는데, 저체온증 환자는 심장이 매우 약해진 상태라서 갑작스러운 움직임이 부정맥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젖은 옷이 있다면 반드시 벗기는 것입니다. 젖은 옷은 증발하면서 체온을 빠르게 빼앗아 가기 때문에 저체온증을 더 악화시킵니다. 옷을 벗길 때도 가위로 잘라서 벗기는 게 좋은데, 팔을 올리거나 몸을 뒤집는 동작을 최소화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른 옷으로 갈아입히시거나 없다면 젖은 옷을 벗기고 담요로 바로 감싸주세요. 세 번째 단계는 따뜻하고 마른 담요나 이불로 몸 전체를 감싸는 것입니다. 특히 중심 체온을 올리기 위해서 겨드랑이와 배 목 부분을 집중적으로 따뜻하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핫팩이 있다면 수건이나 천에 싸서 겨드랑이나 배, 사타구니 부분에 올려놓으시면 됩니다. 직접 피부에 대시면 화상을 입을 수 있으니 반드시 천으로 감싸서 사용하세요. 네 번째 단계는 의식이 있고 삼킬 수 있다면 따뜻한 물이나 설탕물을 조금씩 마시게 해주는 것입니다. 한 번에 많이 마시게 하지 마시고 한두 모금씩 천천히 마시게 하세요. 하지만 절대로 주시면 안 되는 것들이 있는데, 술과 카페인이 든 음료입니다. 술은 혈관을 확장시켜서 열 손실을 더 빠르게 하고 의식을 흐리게 만들며, 카페인은 이뇨작용으로 탈수를 유발하고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따뜻한 보리차나 설탕을 탄 물이 가장 좋습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증상을 잘 관찰하면서 필요하면 즉시 119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의식이 흐리거나 말이 어눌하고 떨림이 심하다면 즉시 119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중등도 이상의 저체온증은 병원에서 전문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따뜻한 수액을 정맥으로 주입하거나 따뜻한 산소를 흡입시키는 등의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동상이 의심되는 경우의 응급처치법도 정확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역시 따뜻한 실내로 즉시 이동하는 것입니다. 추운 곳에 계속 있으면 동상이 더 심해질 수 있고, 다시 얼었다 녹았다 하는 과정이 반복되면 조직 손상이 더 커집니다. 두 번째 단계는 동상 부위를 39도에서 42도 정도의 미지근한 물에 20분에서 40분 정도 담가주는 것입니다. 온도가 매우 중요한데, 체온계로 측정하시거나 팔꿈치를 담가봤을 때 약간 따뜻하다고 느껴지는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뜨거운 물을 사용하시면 감각이 둔해진 피부에 화상을 입을 수 있고, 너무 차가운 물을 사용하시면 효과가 없습니다. 물에 담그는 동안 환자는 극심한 통증을 느낄 수 있는데, 이것은 신경이 회복되면서 나타나는 정상적인 반응이니 참으시고 계속 담그고 계셔야 합니다. 진통제를 드리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따뜻한 물수건을 대주고 자주 갈아주는 것인데, 절대로 동상 부위를 문지르거나 마사지하시면 안 됩니다. 얼었던 세포막이 파괴되어 조직 손상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눈이나 얼음으로 문지르는 것도 절대 금물인데, 추가 냉각을 유발해서 피해를 더 크게 만듭니다. 네 번째 단계는 손가락이나 발가락 동상인 경우에는 손가락, 발가락 사이에 소독된 마른 거즈를 끼워 넣어주는 것입니다. 서로 닿지 않게 해서 추가 손상을 막고 공기가 통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동상 부위를 심장보다 약간 높게 해주는 것인데, 베개나 쿠션을 받쳐서 올려놓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부기를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여섯 번째 단계는 다리나 발에 동상이 생긴 환자는 절대로 걷게 하시면 안 되고 들것으로 운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상 부위에 체중이 실리면 조직 손상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동상이 의심되면 가능한 한 빨리 병원을 방문하셔서 전문적인 치료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화상 전문 병원이나 외과 피부과에서 치료하실 수 있는데 병원에서는 동상의 정도를 정확히 평가하고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항생제를 처방하며 필요하다면 수술적 치료도 고려합니다. 동상은 치료가 늦어지면 괴사가 진행되어 절단이 필요할 수도 있으므로 절대로 집에서 며칠 기다려 보시지 마시고 즉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특별히 한랭 질환에 더 주의하셔야 할 분들이 계십니다. 첫 번째는 심뇌혈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인데 고혈압이나 협심증, 심근경색, 뇌졸중 병력이 있으신 분들은 겨울철에 특별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추운 날씨에는 혈관이 수축되면서 혈압이 급상승하기 때문인데 연구에 따르면 기온이 1도 떨어질 때마다 수축기 혈압이 평균 3mm 오브 머큐리 올라간다고 합니다. 따라서 영하 10도 날씨에 외출하시면 혈압이 10에서 15mm 오브 머큐리 정도 올라갈 수 있는데 이것은 심장과 혈관에 큰 부담을 줍니다. 평소 혈압약을 꾸준히 드시고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를 피하셔야 하는데 실내에서 외출하실 때는 현관에서 잠시 서서 몸을 적응시킨 후 천천히 나가시고 외출 후 집에 돌아오셔도 바로 두꺼운 옷을 벗지 마시고 천천히 버티시면서 몸이 적응할 시간을 주시는 게 좋습니다. 심뇌혈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매일 집에서 혈압을 측정하시고 기록해 두셨다가 정기검진 때 의사선생님께 보여드리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는 당뇨병 환자분들인데 당뇨가 있으시면 말초 신경병증 때문에 추위나 통증을 잘 느끼지 못하십니다. 따라서 동상에 걸려도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아서 더욱 위험합니다. 외출 후에는 반드시 손과 발을 잘 살펴보시고 색깔이 변했거나 감각이 이상하거나 상처가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특히 발을 자세히 살펴보셔야 하는데 발바닥이나 발가락 사이, 발 뒤꿈치 등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즉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당뇨 환자분들은 작은 상처도 잘 낫지 않고 감염이 쉽게 일어나기 때문에 초기에 치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으신 분들인데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하면 체내 대사율이 떨어져서 열 생산 능력이 감소합니다. 따라서 평소보다 더 따뜻하게 지내시고 약을 빠뜨리지 말고 정확히 복용하셔야 합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 환자분들은 쉽게 피로하고 추위를 많이 타기 때문에 충분한 휴식과 영양 섭취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인데 가족이나 이웃의 관심이 부족하면 위험한 상황에서도 도움을 받기 어렵습니다. 가능하면 매일 가족이나 친구와 통화하시고 이상이 있으면 즉시 알리실 수 있도록 하세요. 독거 어르신들을 위한 돌봄 서비스나 응급 안전 알림 서비스에 가입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제 실생활에서 바로 적용하실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예방 수칙들을 하나하나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시면 가장 먼저 하실 일은 실내 온도를 확인하시는 겁니다. 침대 옆에 온도계를 두시고 일어나자마자 체크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온도계로 재보셔서 18도 이하면 즉시 난방을 올리시고 몸이 따뜻해질 때까지 이불 속에서 조금 더 계시는 게 좋습니다. 갑자기 추운 방에서 일어나시면 혈압이 급상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침실은 밤새 온도가 많이 떨어지기 쉬우니 자기 전에 충분히 데워 놓으시고 전기장판이나 온수 매트를 사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다만 온도를 너무 높게 설정하시면 저온 화상을 입거나 탈수가 될 수 있으니 적정 온도를 유지하시고 물을 가까이 두셨다가 자다가 깨시면 한 모금씩 드시는 게 좋습니다. 외출 전에는 날씨 예보를 꼭 확인하시는데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온뿐만 아니라 체감 온도와 풍속도 확인하시는 게 중요한데
같은 기온이라도 바람이 세게 불면 체감 온도는 훨씬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체감 온도가 영하 10도 이하거나 한파특보가 발령되면 외출을 미루시는 게 좋습니다. 꼭 나가셔야 한다면 오전 10시에서 오후 3시 사이가 비교적 따뜻하니 이 시간을 이용하세요. 외출하실 때는 옷을 입는 순서도 중요합니다. 내복을 먼저 입으시고 그 위에 보온성 좋은 옷을 입으신 다음 마지막으로 바람막이 외투를 입으세요. 모자와 목도리, 장갑은 현관에 나가시기 직전에 착용하시면 되는데 집안에서부터 착용하시면 땀이 나서 오히려 나중에 추워질 수 있습니다. 외출 중에는 몸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셔야 하는데 손발이 너무 차갑거나 감각이 둔해지거나 몸이 떨리거나 어지러움을 느끼시면 즉시 따뜻한 곳으로 들어가세요. 카페나 지하철역, 대형마트, 공공도서관 같은 곳에서 잠시 쉬면서 몸을 녹이시는 게 좋습니다. 무리해서 목적지까지 가시려고 하지 마시고 중간중간 쉬어가시면서 가세요. 외출 시간도 가능한 한 짧게 하시는 게 좋은데 1시간 이상 야외에 계시면 체온이 많이 떨어질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은 절대로 술로 몸을 녹이려고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술을 마시면 일시적으로 몸이 따뜻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실제로는 혈관이 확장되면서 피부로 따뜻한 피가 몰려서 열 손실이 더 빨라집니다. 게다가 판단력이 흐려져서 위험한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할 수 있고 술에 취해서 야외에서 잠들어 버리면 저체온증으로 사망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겨울철 한랭질환 예방법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랭질환은 크게 저체온증과 동상, 동창으로 나뉘는데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들과 만성질환이 있으신 분들께 위험합니다. 예방의 가장 기본은 보온인데 실내 온도를 20도 이상으로 유지하시고 습도도 40%에서 60%로 관리하셔야 합니다. 외출 시에는 옷을 여러 겹 겹쳐 입으시고 특히 모자와 목도리, 장갑을 반드시 착용하세요. 머리와 목을 통해 많은 열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 부위를 보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식사와 충분한 수분 섭취도 잊지 마셔야 하는데 특히 아침 식사는 꼭 하시고 따뜻한 국물 음식을 자주 드시는 게 좋습니다. 하루에 물이나 따뜻한 차를 6잔에서 8잔 정도 드시고 생강차나 대추차 같은 몸을 따뜻하게 하는 차를 마시시면 더욱 좋습니다. 가벼운 실내 운동을 꾸준히 하시는 것도 중요한데 하루 30분 정도를 2-3번에 나눠서 제자리 걷기나 스트레칭을 하시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근육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한랭질환이 의심되는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따뜻한 곳으로 이동하시고 젖은 옷을 벗긴 후 담요로 감싸주세요. 저체온증 환자는 따뜻한 음료를 조금씩 마시게 하고 동상 보이는 미지근한 물에 담그되 절대 문지르시면 안 됩니다. 의식이 흐리거나 증상이 심하면 지체 없이 119에 신고하셔야 하는데 중등도 이상의 한랭질환은 반드시 병원에서 전문적인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특히 심내혈관 질환이나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 갑상선 기능이 떨어지신 분들, 혼자 사시는 분들은 더욱 각별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가족 여러분들도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를 자주 확인해 주시고 실내 온도가 적절한지, 옷을 따뜻하게 입고 계신지, 식사는 제대로 하시는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 여러분들도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를 자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께는 매일 전화라도 드려서 안부를 확인하시고 주말에는 방문하셔서 집안 환경을 점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한랭질환은 무서운 질환이지만 예방만 잘 하시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질환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잘 기억하시고 하나하나 실천하셔서 건강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추운 겨울이지만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갖고 신경 쓰고 준비하면 얼마든지 건강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린 예방법들을 하나씩 차근차근 실천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실내 온도를 확인하시고 충분히 따뜻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외출하실 때는 날씨를 미리 체크하시고 체감 온도가 너무 낮으면 외출을 미루시거나 시간을 조정하세요. 옷은 여러 겹 겹쳐 입으시고 모자와 목도리 장갑으로 보온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규칙적으로 영양가 있는 식사를 하시고 따뜻한 물이나 차를 자주 드시며 가벼운 실내 운동으로 활력을 유지하세요. 혼자 계시는 분들은 매일 가족이나 친구와 연락하시고 이웃과도 안부를 주고받으시면 좋습니다. 주민센터나 보건소에서 제공하는 한파 대비 프로그램이나 독거 어르신 돌봄 서비스, 건강검진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응급안전 알림 서비스에 가입하시면 위급한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꼭 신청하세요. 겨울철 건강관리는 작은 관심과 꾸준한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매일 아침 온도를 확인하고 따뜻하게 지내고 영양가 있는 식사를 하고 가벼운 운동을 하고 주변 사람들과 소통하는 이 간단한 습관들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줍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겨울나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꼭 공유하셔서 모두가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한랭 질환이 의심되는 증상이 나타나면 절대 참지 마시고 즉시 따뜻한 곳으로 이동하시거나 병원을 찾으시거나 119에 연락하세요. 조금이라도 이상하다 싶으면 바로 도움을 요청하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생명과 건강보다 소중한 건 없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건강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영상을 빠짐없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따뜻하고 행복한 겨울 보내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